한 룸에서 다 발견이 됐습니다.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는 건물에다가 우레탄 작업을 했으니까.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적발되는 것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부처님 오신 날 뉴스탑 10은 오늘 여기부터입니다. 사망자만 38명입니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오늘 오전부터 현장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요. 일단은 예고된 인재 가능성이 꽤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좀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소방 전문가이신 이용재 교수님 나오셨는데, 교수님. 지금 현장에 오늘 오전에 이천에 다녀오셔서 지금 스튜디오에 오신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모든 현장은 정리가 됐고요. 한마디로 그 불에 탄 흔적이라든지 유가족들 모습을 뵈니까 참혹함이라는 단어 이외에는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 잠시 뒤에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거의 폐허 상태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잖아요. 예. 현장은 지금 완벽하게 이 소방당국에 의해서 통제가 돼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장은. 일단 그러면 현장 감식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도착했을 때 제가 알기로 한 11시 이전부터 그 관련 기관에서요, 국가서를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11시부터? 예. 그러면 오늘 밤, 늦어도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이면 좀 결과가 나오는 그렇지는 건가요? 않습니다. 이게 워낙 큰 사고고 이렇기 때문에요. 단 한 번의 어떤 현장 감식이나 조사로서 모든 원인이나 이런 것을 다 규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요. 예. 아마 이런 조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심도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반드시 그렇게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현장 감식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화면을 좀 더 볼까요? 소방당국을 포함해서 7개 부처에서 저렇게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그런데 지금 좀 다소 이례적으로요. 검찰까지 나섰단 말이죠.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규모 수사본부를 편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원래 이천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는 그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관할을 하는데 아예 수원지검에서 맡아가지고 검사 15명을 투입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검사가 투입됐고 또 본부장도 수원지검장이 직접 맡았습니다. 2014년 그 세월호 참사가 난 이후에 검찰도 나름대로 이제 참사 매뉴얼을 갖고 지금 이런 사건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 수사를 할 텐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2017년에 제천 스포츠센터에서도 그 29명이 사망하는 비슷한 화재 사고가 났고 그 이듬해 2018년 1월에도 그 밀양 세종병원에서 비슷한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다중 이용 시설을 전수조사하면서 관련된 그 법규도 많이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었는지 이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오늘 상황, 그러니까 합동 감식, 현장 감식 상황을 짚어봤는데 이제부터 시간을 어제 오후로 좀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용재 교수님. 지금 핵심으로 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우레탄 공사 중에 그리고 승강기 설치 작업이 동시에 이뤄졌다. 이 부분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재료가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그 재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을 안 쓸 수는 없고 예. 이런 우레탄 폼 공사를 할 때는 가장 위험한 게 유증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그렇죠. 어느 정도 경험만 있다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작업과 그 유증기가 있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불똥이 튈 수 있는 그 엘리베이터 작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불똥이 튈 수 있는 전동 공구를 사용했다든지
용접이나 용단 작업을 병행했다는 것은 절대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작업을 했다라는데 가장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매뉴얼 공사 담당하시는 분들 분명히 잘 알고 당연히 있을 이건 거죠. 알고 있을 문제고요. 예. 예. 근데 매뉴얼도 있을 텐데. 예. 그런데 한 매뉴얼 이유는 그러면, 정도의 예. 차원도 아니고요. 예. 아주 가장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공사를 밀어붙였다는 건 그만큼 또 공사 기한에 쫓겼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2달 뒤면 완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네. 뭔가 마감을 빨리 하기 위해서. 네네. 아, 그렇군요. 이 우레탄 공사 그리고 승강기 설치가 동시 작업 이게 좀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됩니다. 최초 발화 지점이 아닌 지하 2층인데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 바로 지상 2층이었습니다. 한 룸에서 다 발견이 됐습니다. 피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그렇게 됐고 지상층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 폼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를 마시면서 쓰러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는 건물에다가 우레탄 작업을 했으니까 이영주 교수님 저하고 화면 같이 네. 보실게요. 분명히 최초 발화 지점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하 2층인데 사망자는 지상 2층 38명 가운데 무려 18명이 지상 2층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이 유독가스가 올라가는 속도가 이렇게 빠릅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지하 2층에서 났다고 전제를 할 경우에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이제 그 지상층이나 이런 데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예. 연기나 이 화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불이 이 건물의 사면을 이렇게 안듯이 타고 올라가는 거죠. 아하. 더더군다나 이렇게 안고 그렇죠. 올라가죠. 더더군다나 이 건물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2층이라고 써져 있는 그쪽이 하나가 있고요. 그 반대편 쪽에 이제 또 하나의 계단이 있는데 예. 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피난 통로가 되는데요. 계단이라고 하는 게 뻥 뚫린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게 굴뚝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 하나 일단 예, 계단. 그쪽에 하나 또 반대편 쪽 이쪽이요. 저쪽 안 보이는 면이죠. 야, 저쪽에, 이쪽이 반대편이요? 예, 그렇게 이제 계단이 있는데요. 예. 글로 이제 연기가 다 차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1층, 2층, 3층, 4층에 있는 분들이 피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채 5분도 달지 않아서 그냥 바로 올라가는 5분도 긴 시간입니다. 5분도 긴 시간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 폭발과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데 또 하나 이 교수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유독가스가요. 저희 같은 일반 민간인들이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치명적이길래 한 모금만 마셔도 정신을 잃는 건 순식간입니까? 저도 화재 현장에서 그런 우레탄 가스나 이걸 마셔보진 않았지만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할 때 아주 극소량을 이렇게 좀 이렇게 흡입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보면 이거 화재 현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양이지만 그럴 때 한두 모금만 마시면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정신줄을 놓고 눈도 뜰 수가 없고 당연히 앞을 볼 수도 없는 거고 정신줄을 한마디로 보면 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거고 그러면 쓰러지겠죠 사람이. 행동력이 그렇죠. 제로가 되죠. 그러면서 숨은 붙어 있지만 호흡은 계속되는 거고 그럼 유독가스는 지속적으로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 사망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피할 겨를이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화재가 최초 발화점이 예를 들어서요. 3층이나 4층에서 만약에 났다라고 하면 예. 예를 들어서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추론이 가능하죠. 아하, 그러니까 지하가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그 유독가스가 모든 건물을 감싸는 듯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3층, 4층에서만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발생했어도 이 정도의 그 끔찍한 결과는 좀 줄어들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어제 이천에요. 네. 그 날씨가 바람이 꽤 많이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을 초기에 쉽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점도 그렇죠. 맞는 일단은 그 바람이 많이 불었다는 건 화재 확산 속도를 빠르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그 영상에도 이제 보여지고 있지만요. 이 냉동 창고라고 하는 것은 보온성, 이 단열성을 주기 위해서 일반적인 건물보다 창문 면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 유독가스가 발생이 될 경우에 그것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고 그것이 실내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치명적인 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게 계속 안 좋은 케이스, 안 좋은 사례들이 다 계속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겹쳤던 예.
이천 화재 참사네요. 예,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아주 조밀조밀하게 이제 공간이 이제 구획되어 있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창고이다 보니까 구획이 되어 있지만 큼직큼직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독가스가 발생되거나 이랬을 때는 피해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잠재적인 위험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 당시 그 폭발 화재 현장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의 마음도 꽤 무거워지실 겁니다. 참사 현장을 바라보는 유가족들은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자 38명 가운데요, 29명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안타까운 사연들도 조금씩 더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글쎄 비통한 심정이 결혼을 빨리 하다 보니까 작자 졸업하자마자 이게 된 것 같아요. 조카분도 그러면 자녀가 있으시겠네요. 딸 하나, 아들 하나. 하나는 중학생을 알고 하나는 아직 초등학생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일 하지 말고 다른 일 하라 그랬대요. 굉장히 그렇잖아요. 장혜철 평론가님, 글쎄요, 지금 이제 안타까운 사연들이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근로자 중에서, 여기 피해자 중에서는요, 아들, 아버지, 형제가 같이 일하다가 참변을 당한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적지 않은데요. 우선 이 59세 민모 씨 같은 경우는 동생과 함께 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가스를 마시고 의식을 잃고 입원을 했는데 깨어나 보니 현재 동생의 신원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아마 동생분 같은 경우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분 28살 아들과 그 아버지가 같은 현장에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의식을 찾으신 상태예요. 그런데 아들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 유족들이 모여있는 이 체육관으로 가서 우리 아들 찾아달라고 오열하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화재 사고이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도 시신을 통한 신원 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성별조차도 구분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참 많이 안타까우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근무하다가 아들이 현재 찾을 수 없는 이런 사연도 또 전해지고 있고요. 이분들 외에도 또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유독 많은데 여기 보시면 이 한 분이 또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아들과 남편을 동시에 잃은 케이스인 거죠. 이분은 이제 며느리인 김 씨분이 인터뷰를 한 건데요. 5살 아들이 있는데 이 남편분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님 같은 경우도 당연히 홀몸으로 키웠던 아들인데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고 또 일부 피해자, 또 다른 피해자들은 혼인신고한 지 이제 한 달 만에 완전 신혼인 거죠. 완전 신혼인 혼인신고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게 되면서 그야말로 망연자실하게 됐다는 그러한 피해자들, 유족들의 사연이 국민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희 의원님, 지금 사망자가 38명 그리고 10명 넘게, 최소 10명 넘게 다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신원이 확인되면서 보니까 참사 희생자의 대부분이 일용직 근무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자는 38분 가운데 이제 지금 집계로는 아마 29분 정도,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일용직으로 지금 추측되고 또 이제 외국인 노동자도 이제 한 3명 정도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시공사의 안전의식이 그 문제였는데, 아까 지적된 대로 유증기가 있는 곳에서 불꽃 작업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작업하시는 분들도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일용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나오는 보도로 보면은 당국에서도 작업 현장을 보고 조금 위험 요소가 있지 않느냐 몇 차례 경고를 했다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일용직 근로자가 많았던 것이 사고가 발생하는데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지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밑에 여러 자막으로도 안타까운 사연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해당 시공사 대표는요, 유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더니 실신까지 했습니다.
유가족, 그 부상자 가족의 분노를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하겠습니까? 장혜철 평론가님. 글쎄요, 뭐 시공사 대표를 향해서 쇼하냐, 대책 얘기하고 와라. 분노가 좀 가득 찼습니다. 네, 시공사 대표가 이 피해 유족들을 찾아서 무릎으로 사과도 했고요. 그런데 한 5분여 만에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유족들, 피해자들 앞에서 본인이 실신해서 이제 구급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것인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사과를 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런데 이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국가가 나서고 이천시가 나서야 될 부분도 있지만, 공사 현장 책임자인 시공사에서 어떻게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 소재를 가릴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브리핑을 유족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유족들이 만족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유족들의 질문, 또 피해 가족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사과만 하고 돌아가서 쓰러진 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모습인가? 실제적으로 뒷수습을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이고, 예. 애시당초 이 현장에서 시공사가 공사의 속도를 무리하게 내다가, 사실 앞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동시에 하면 안 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시공사 대표라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 같은 현실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족들이 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과 이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분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 이영주 교수님, 지금 지상 2층 아까 저희가 건물 구조도도 봤지만 거기서 18명의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그 입구에 있었던 근로자 빼고는 거의 참변을 당한 셈인데, 지금 알고 봤더니 예고된 인재 6차례나 여러 정부 당국의 경고를 무시한 시공사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이렇게 화재나 재해가 예측되는 이런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데는 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차례 정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아주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화재와 폭발 방지 계획을 보완을 해라. 특히 용접 작업이나 이런 불똥이 틀 만한 작업할 때는 조건부로 너네가 이렇게 안전조치를 할 때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아주 명확히 직시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시됐거나 아주 경시됐거나 이런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측면에서 더더욱 저도 어떤 안전하고 시민을 하는 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교수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예. 정부 당국의 권고 정도 수준이니까 말을 잘 안 들은 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기존에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이런 이 사고의 위험성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측면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00 화재 참사를 짚어보면요, 이렇게 유독가스가 발생한 원인은 바로 우레탄 폼 발화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년 전 이천에서 발생한 이 냉동 창고 참사와 또 판박입니다. 지난 2008년 1월에도 이천의 냉동 창고에서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 발포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40여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도 12년 전 사고와 유사하게 우레탄 작업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2008년 얘기까지 꼭 되짚지 않더라도 이 교수님, 그러면 이거 또 이번에 제대로 못 막으면 해결 못하고 소놓고 요양관 고치는 것처럼 되면 12년 뒤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제가 좀 첨언드리고 싶은 얘기가 예.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천 냉동창고 화재에도 40여 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왔고요. 이번에도 일단 현재까지는 38명의 사망자지만 중상자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40명을 상회하는 정말 하기 싫은 예측이지만 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현장에서 이제 화재 조사나 이런 데 참여해 보면요, 실제로 이렇게 대형 사고도 있지만 정말
아주 이거보다는 비교적 적은 그런 그 위험한 작업, 우레탄 작업이나 샌드위치 판넬이나 이런 데서 크고 작은 사고는 사실은 더더욱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합친다라면 정말 인명피해는 굉장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이천 물류창고 폭발 화재 참사 얘기 오늘 석가탄신일 첫 번째 이슈로 짚어봤습니다.